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개회식부터 한복과 상복, 이 상반된 차림새로 극심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각각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한복과 상복을 여야가 각각 입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검은 넥타이와 건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예, 어제 여야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양측의 발언과 또 어제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한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특검의 광란의 칼춤이라고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까지 쳐들어와서 이 당원 444만 명의 명부를 일일이 통일교 교인 명단과 대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그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한복을 입고 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히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우리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차명 계좌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에서 발생한 거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완벽하게 패싱을 하고 그것들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암암리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협치만 강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러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난 국회의장들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는 국회의장 명의로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 그런 개별 헌법기관을 일일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냈었거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연 어떤 국회의장, 그 국회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협치만 강요하는 것은 다수당의 폭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굳이 상복까지 입고 와서 어떤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의회 민주주의가 말살됐다 이런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개회식에 이제 한복을 입자라고 하는 게 일단 백혜련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먼저 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는 어떤 여와 야를 떠나서 이게 개회식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즘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컬처의 위대함을 좀 알리고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음으로써 좀 국가적인 위상과 국가적인 문화의 정체성 확립,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위상 강화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원식 의장께서는 어쨌든 한복이라고 하는 전통 의상을 다 같이 착용을 하고 온다면 여와 야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정신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가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상복으로 응수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강대강의 이 국회를 예고하는 형태이고 오로지 대여투쟁에만 몰두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상황 속이었어가지고 저는 개회식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예정되었던 그런 행사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런 취지에 좀 동참을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이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듯 뭐 진영 간의 대결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여기에 뭐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상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갈라진 여야의 옷차림만큼이나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지금 쉽사리 넘어갈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참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예고편들을 보여줘 왔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입법 과정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전혀 야당에 대한 존중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비상겸 사태에 대한 후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생, 경제와 정책들에 있어서는 여야의 협치가 분명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난 회기 말미에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암참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까지 직접 국회로 와서 1년이라도 유예를 해달라고 절규를 했지만 민주당은 묵살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야당은 당연하고 시민사회 요청까지 묵살을 하는 민주당이 이번 회기를 어떤 식으로 강행적으로 이끌지는 굉장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더 많은 화약고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추석 전까지 검찰을 아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행 처리 의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전 화약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세제 개편안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상과 대주장도세 기준을 원복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주식 거래세를 또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또한 730조 역대급 메가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작 투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복지 예산만 대폭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국가의 어떤 재정 경제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여러 행태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무조건적인 강행 처리를 할 것이고 강강강의 대치 상황만 이어질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약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어느 하나가 터지면 옆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사안은 다르더라도 굉장히 지금 대치가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 사실은 없는 상황인 거죠. 출구 전략은 오로지 이 민주당과 강경하게 싸우는 그 대여투쟁,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를 뭐 온 힘을 다해서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제 장동혁 신임 대표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개혁 노선과 쇄신 노선을 두고 다퉈왔던 것들, 그리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전환길 씨와 관련한 문제, 심지어는 지금 새롭게 당선된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고 뭐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내용을 수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강경하게 싸우는 거, 싸우는 야당으로서의 포지션을 하는 것이 유일한 정치적인 탈출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정치적인 노선, 정책적인 노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와 어떤 반대를 위한 토론들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좀 강경한 투쟁들을 국민의힘에서는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터지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골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정부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발 맞춰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거고, 이건 갑자기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윤 정부 때 거부권을 수차례 행사당했던 그런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당의 뜻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바로잡자면 그 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했던 것은요. 저희가 민주당처럼 뭐 어떤 탄핵 같은 강경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면 지금 5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5개 재판에서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자동으로 거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분과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국민 앞에서 뭐 논쟁하고 토론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문을 했고 관련해서 이게 당정에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왔는데 지금 발언들을 봤을 때 지금 내부 상황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도 조절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면 그만이겠지만 행정부는 직접 집행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사 관할이라든지 하다못해 소재지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국회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여당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해서 지나치게 강대강으로만 이 사안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심지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수박이다라고 몰이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토론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야당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자체가 지나친 계약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주당 주도를 했던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의 부작용들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수사권을 분리한 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너무도 많은 부작용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고유정 사건 같은 것도 그나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로 발생했던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그런 사건들을 바로잡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일말의 보안 수사권까지 완벽하게 폐지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살판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국정과 정치를 해줬으면 바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내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성호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 어쨌든 경고를 좀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당정 간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일단 뭐 추석 전에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혹은 그 안에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 합의가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목표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그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거냐 아니면 이제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이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두는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이 그냥 그대로 존치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춰서 이 정부의 기능을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검토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행안부 산하의 1차적인 수사기관들이 모두 몰리게 되면 이것은 국가 기능이 지나치게 이제 한쪽에 쏠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특정 부처에 집중되는 것이 맞냐라는 방법론에서의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고위 당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은 도출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께서도 뭐 당의 의견에 반대를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뭐 공개적으로 좀 더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보자라는 입장이고 또 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론의 과정을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언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는 정부와 전혀 이견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께서 직접 밝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건강한 어떤 토론의 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이것을 마치 당정 간의 검찰 개혁을 두고 이견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 입장도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만 좀 말씀하시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미 행안부 산하로 기소청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민석 총리 세 사람이 이른바 밀실 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무부에 존치를 하게 되면 검찰 해체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행안부로 가게 되면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수처가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지금 10여 명의 수사 검사가 있는데 모두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검사들, 신임 검사들이 공수처라고 하는 위상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기관으로 굳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행안부로 이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검사를 지원을 하겠으며 누가 이 행안부 산하의 기소청에서 이런 반쪽짜리 검사 행위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저하게 민생수사 관점에서 부작용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김민석 총리와 윤호중 장관, 정성호 장관이 만난 것을 두고 밀실 뭐 회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만나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기능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국무총리가 관할 하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토론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 밀실 짬짬이처럼 취급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뭐 일부 의원의 의견인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뭐 당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입장도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가오는 고위 당정에서 이 부분이 정리될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특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검의 지금 브리핑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조지현 의원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엄 당일에 의원총회 장소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방해가 있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이런 압수수색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 동어 반복적인 수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합수본 차원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차례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리 일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상계엄 사태를 전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치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결집을 시킨 것처럼 호도를 했었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들만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에 오히려 국회 예결위장, 즉 본회의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집결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힘 의석이 100여 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만들어서 충분히 표결을 참여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표결을 방해할 실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무리한 의혹을 가지고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이 얼마나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한복을 입고 국회에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팀에서는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또 다시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이렇게 3번 바꾼 과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한 과정인 거죠. 이건 무리한 뭐 야당에 대한 탄압적인 수사가 아니라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단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만 통화를 한 게 아닙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 측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뭐 도대체 어디로 오라는 거냐라는 식의 항의가 있을 만큼 굉장히 내부가 혼란스러웠고 사실 모두가 국회로 달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계엄 해제 표결을 한시라도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장소가 계속 변경되게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일부 뭐 담을 넘어서 들어온 인사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 전에 정무수석과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결국 이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통화들을 통해서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이 아니냐, 어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듯한 어느 정도의 지시 혹은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의원은 애초부터 당일부터 사실은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꿨는지 그리고 의원들조차도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통화 기록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는 이 수사는 불가피하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을 뭐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실 내란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그 체포 영상 집행 거부 영상을 이제 열람하기 위해서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브리핑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끼리만 보고 국민들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일부 확인 자체는 나름대로의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예측 가능한 사고가 벌어진 거죠. 의도적인 저는 유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영상만 짜깁기를 해서 지금 노출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경로부터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그 몇 달 동안
그 구치소에 휴대폰을 반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께 특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은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촬영을 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반입해서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한 이것을 국회에서 전시를 하듯이 틀어놨고요. 이런 것들을 또 특정 언론사가 재가공을 하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격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일 뿐더러 지금 여러 또 이제 민주당 친화적인 언론사에서는 속옷 색깔까지 언급을 하면서 부적절한 지금 패설을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경박스럽고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문제 삼을 거라고 하면은 기동대까지 투입돼서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랑무도한 장면은 모두 배제하고 이런 좀 자극적인 부분들만 잘라서 유출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람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금 비판을 좀 하셨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사실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1차 집행 때도 2차 집행 때도 속옷 차림으로 이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발언들,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뭐 당신 검사 해봤냐, 안 해보지 않았냐, 나는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CCTV 열람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짓된 정보로 여론전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뭐 특히 2차 집행 때 뭐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윤 전 대통령이 뭐 넘어져 다쳤다, 떨어져 다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라는 주장을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저항을 하다가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영장 집행을 취소하고 나니까 그때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들에게 걸어갔다. 이런 상황들까지도 다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특검의 무리한 물리력 행사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거나 다쳤거나 인권을 탄압받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면서 저항하고 사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차림으로 그런 정당한 법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이 바로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었다. 이것이 저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전직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까지 공개되는 것이 외신에 미칠 파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면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그 기동대까지 그 투입이 돼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만, 전원만 있는 것이고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파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로지 자극적인 그 속옷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만 일부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수년간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 때문이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해왔고 그 역사가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문제 인식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들을 봤을 때 과연 과거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불법 비상기염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건을 뭔가 동일선상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굉장히 저열한 방식으로 방해했다라는 것이고 그 방해한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까지 하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법적인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어떤 정말 끝까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 뭐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판단 하에 법사위 위원들이 열람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과 국회 인사청문회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이니까요. 모두 발언 등을 마치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떤 부분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너무도 놀랍거든요. 아무리 이제 국정을 막장으로 하고 있다지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장 오늘 나온 보도만 해도 최교진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학생이 전교 1등에서 12등으로 성적이 떨어진 것에 울분을 토하자 뺨을 때렸다, 따귀를 때렸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본인 입으로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 나이스 제도를 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을 진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먹고 목욕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교조 출신으로 강성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3번이나 해직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면허가 취소가 될 정도의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이 돼서 2003년에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논문 표절 지금 의혹까지 있고요. 이런 분을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적격 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과거 윤석열 정권 당시 박순애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왜 음주운전 관련된 혐의 하나만을 가지고 낙마를 시켰습니까? 당시 정교조와 민주당이 정말 음주운전 하나만을 가지고도 강력하게 규탄을 했거든요. 특히나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하면 최교진 장관 후보자는 지금 장관 지명은 고사하고 교직에도 설 수 없을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함량미달의 인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또 무증인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당의 폭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온 나라가 민노총 간부 출신 지금 고용부 장관, 정교조 출신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각종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사법 그 리스크에 대해서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임명되는 이런 인사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적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취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 당시 재직했던 대학에서 징계를 안 받았던 내역도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뭐 갑질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청문회보다도 이 취임하고 나서 그 만 5세 입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빚고 정책적인 논란을 만들고 나서 자진해서 사실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의 부족 문제가 장관직을 짧게나마 수행하면서 두드러졌던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편한 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막말 논란도 그렇고, 아니면 뭐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논란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상세한 설명과 이 여당 차원에서도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화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도 사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좀 더 국민들께 소상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여당에서도 날카롭게 검증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른바 이제 커뮤니티에서나 오가는 그런 막말들 있죠. 탕탕절, 이런 좀 혐오 표현까지 사용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아예 비속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이런 거 한 가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런 논란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여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검증할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전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고 있다.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보면요. 중도 이제 성향의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했고, 실제로 이제 중도라는 어떤 발언들을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동안 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꾸준히 좀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과 또 김건희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은 그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지도부 안에서도 좀 목소리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 부분 좀 어떻게 나갈 것 같으신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전환길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니 김민수 최고위원이 등장을 한 거죠.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보다 결국에 전환길 씨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전환길 씨의 행보가 하나하나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정의용 사무총장과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인선하면서 이게 인선을 보니까 약간 개파색을 빼고 좀 당내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꾀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기대의 시선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당원 게시판을 감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친한계를 겨냥한 여러 가지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내부 총질자들에 대한 비판 그 외에도 지금 윤어게인을 계속 외치고 심지어 접견 신청을 윤 전 대통령에게 해놨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손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함께 달리는 꼴이라서 결국에 이 폭주 기관차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장동혁 대표가 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 전략적인 노선들이 굉장한 방해가 될 거고 암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블랙홀처럼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가 또다시 분열이 되고 혹은 이 지도부 내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면 사실은 장동혁 신임 대표가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걸까요? 일단은 선거와 국정이 다르듯이 전당대회와 당무는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오히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대강으로만 끌고 가는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가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씌어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선거 과정에서도 해왔습니다. 원칙 있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특정 계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윤어게인 등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취지를 공감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전환길당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강력한 공세들이 이어졌지만 의병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프레임이 벗겨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당원들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선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들의 의견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지도부 운영 과정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만약 그런 목소리가 정말 과도하게 우리 어떤 상식과 규범에 어긋나는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도부 내에서 조율할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이럴 이간질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